약소국 여장군 따위가 뭘 알겠나. 목소리는 거대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은 협상장의 얄팍한 평화를 단숨에 찢어발겼다. 목소리의 주인 카이저 제국의 발레리우스 장군은 거대한 떡갈나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었다. 그의 육중한 몸은 의자를 삐걱거리게 만들었고 화려한 제복에 달린 무수한 훈장은 램프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활인 왕국의 강서연 장군이 앉아 있었다. 발레리우스의 거구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체격은 단정했고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간결한 군복은 실용성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주변의 공기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한 눈으로 발레리우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발레리우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협상장은 북부 평원의 칼날 같은 바람을 막기 위해 급조된 군용 천막이었다. 밖에서는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천막의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오일 램프가 두 진영의 얼굴에 길고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활인의 대표단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발레리우스는 이 답답한 침묵을 즐기기라도 하듯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천막 안을 울렸다. 최고급 양피지로 만들어진 문서의 표지에는 카이저 제국의 오만한 독수리 문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평화협정이라 불렀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활인 왕국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다. 자, 이게 바로 제국이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너희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치고는 아주 관대한 처사지. 발레리우스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약소국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젊음과 성별을 번갈아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전장의 사내들 대신 여자를 내보낼 정도로 활인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의 옆에 앉은 늙은 참모. 박중령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발레리우스의 오만한 태도에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았지만 서연의 차분한 옆모습을 보고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발레리우스가 내던진 문서 뭉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문서를 집어든 그녀는 한 장 한 장 아주 세심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전쟁터를 분석하는 전략가처럼 그녀의 눈은 단어와 문장 사이를 날카롭게 오갔다. 제국의 군대를 국경 내에 주둔시킬 것, 활인의 군대를 현재의 10분의 1로 감축할 것, 매년 막대한 양의 자원과 식량을 제국의 곡물로 바칠 것, 그리고 활인의 외교권을 제국에 위임할 것. 모든 조항이 활인의 주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발레리우스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거나 혹은 어리석은 분노를 터뜨리기를 기대했다. 어떤 반응이든 그에게는 좋은 구경거리가 될 터였다. 그는 이미 이 협상의 결과를 확신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외교나 협상 따위는 아이들의 소꿉장난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힘이 곧 정의이고 약함은 죄악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지막 장까지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을 뿐이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적의 성벽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고 있는 공성 전문가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레리우스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묘한 침묵과 평온함의 초조함을 느꼈다. 마침내 서연이 문서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이 발레리우스의 오만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의 이성이 담겨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 여장군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모두 읽어보았나. 여장군, 이제 너희 왕국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다. 서명을 하든 아니면 내일 아침 너희의 수도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든. 발레리우스는 애써 위협적인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천막 안의 공기를 흔들었고 활인의 대표단은 창백한 얼굴로 서연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협상장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발레리우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를 뚫고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밝혔다. 장군, 이 협정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군요. 그녀의 말은 질문도 항변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서곡과도 같았다. 서연은 협정문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제국의 군대가 국경지대에 주둔하는 것에 대한 조항입니다. 여기 명시된 병력의 규모와 보급 계획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해 보이는군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군사 전략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담담했다. 발레리우스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지? 약소국의 여장군이 제국의 군사 계획을 평가라도 하겠다는 건가? 서연은 그의 비아냥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장군님의 부대는 보급선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동부 산악 지대를 통과하는 제3보급로는 현재의 병력으로는 방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소규모 유격대가 그곳을 타격한다면 전방에 배치된 군단 전체가 고립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발레리우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동부 산악지대의 보급로는 그가 가장 자신하는 부분이자 동시에 내부적으로 몇몇 참모들이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젊은 여장군이 지도 한 장 보지 않고 서류의 몇 줄만으로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전략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건방진 소리. 제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발레리우스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램프가 크게 흔들리며 주변의 그림자들이 춤을 췄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안한 발악처럼 보였다. 활인의 대표단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장군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무기를 숨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분노를 고요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짜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발레리우스라는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벽돌 하나를 찾아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벽돌을 빼내어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협상장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1시간 전 모두가 절망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팽팽한 지략의 대결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발레리우스의 분노에 찬 포효가 천막의 얇은 벽을 때리고 흩어졌다. 잠시 동안 협상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카이저 제국의 장교들은 자신들의 총사령관이 그토록 쉽게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활인의 대표단은 놀라움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강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한마디가 거대한 제국의 장군을 뒤흔든 것이다. 서연의 곁을 지키던 박중령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은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왕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왕국 최고의 전략가인 강서연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묘책은 없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 협상 테이블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6개월 전 카이저 제국이 국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면서부터였다. 그들의 야욕은 명백했다. 제국은 대륙 통일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길목에 자리한 작은 왕국 활인을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활인의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대부분의 대신들은 제국의 고개를 숙이고 평화를 구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사항전을 외친 인물이 바로 당시 소장이었던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군부 내에 확고한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실 도서관의 낡은 지도를 관리하던 평민사서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온갖 지도와 지형도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그녀는 누구보다도 활인의 지리에 정통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군사학교 시절부터 그녀의 재능은 두각을 나타냈지만 동시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귀족 자제들은 그녀를 지도벌레, 평민 계집이라 부르며 무시했다. 그러나 모의 전투 훈련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병력으로 적의 허를 찌르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구사하여 교관들을 놀라게 했다.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굴복시킨 그녀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급했다. 제국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왕은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맡겼다. 많은 귀족 장군들이 반발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전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철저한 방어와 유격전을 통한 적의 소모였다. 그녀는 제국군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검은 물 협곡의 첫 번째 덫을 놓았다. 박중령은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모들은 서연의 작전에 반대했었다. 협곡은 너무 위험했고 만약 작전이 실패할 경우 활인의 주력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군, 너무 무모한 도박입니다.
제국군의 병력은 우리보다 5배나 많습니다. 그는 간곡하게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중령. 이것은 수학입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지도를 분석하고 바람의 방향, 강물의 유속, 심지어 며칠 뒤의 날씨까지 계산해 넣었다. 그녀는 협곡 양쪽의 소수의 궁수들을 매복시키고 상류에 임시로 쌓아두었던 댐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다. 그녀의 작전은 제국군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보급 부대를 타격하여 진군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목표였다. 그녀는 제국군이 수적 우세만 믿고 방심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제국군이 협곡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선 순간 활인의 병사들은 댐을 무너뜨렸다. 거대한 급류가 협곡을 휩쓸었고 제국군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란에 빠진 그들의 머리 위로 매복해 있던 궁수들의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 전투에서 제국군은 막대한 양의 보급품과 장비를 잃었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활인군의 피해는 경미했다. 검은 물 협곡의 기적은 순식간에 전군에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강서연 장군을 전쟁의 여신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서연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는 결코 제국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늪지대, 숲,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그들을 괴롭혔다. 그녀의 군대는 폭풍처럼 나타나 적의 측면을 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카이저 제국은 작은 나라 활인을 정복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야만 했다. 결국 지쳐버린 제국은 마지못해 평화협상을 제안했다. 물론 그들의 속내는 협상을 통해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어내려는 심산이었다. 박중령은 회상을 멈추고 다시 눈앞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검은 물협곡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협상장에서도 상대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발레리우스 장군이 휘두르는 군사력이라는 칼날이 아니라 그 칼을 쥐고 있는 팔의 오만함이라는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이곳은 또 다른 전장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연이 이 협상에 임하기 전날 밤 자신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군사력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논리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박중령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은 눈앞의 위협에만 사로잡혀 절망했지만 그녀는 그 너머의 판 전체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활인 대표단의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운명을 짊어진 젊은 여장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휘관이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영웅이었다. 그녀가 평민 출신이라는 사실이나 젊은 여성이라는 편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바로 활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협상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활인 대표단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이 지루하고 모욕적인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졌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조용한 폭풍이 거대한 카이저 제국이라는 산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발레리우스의 불그락 푸르락하는 얼굴이 그 폭풍의 서막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발레리우스의 분노가 담긴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협정문의 다른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발레리우스의 자존심을 더욱 깊게 후벼 팠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장군이었고 그녀는 곧 사라질 약소국의 이름 없는 여장군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은 곡물에 대한 조항이군요. 서연이 가리킨 곳은 활인이 매년 제국에 바쳐야 할 막대한 양의 곡물과 광물에 대한 내용이었다. 활인 대표단의 얼굴이 다시금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활인의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경제를 파탄낼 것이 분명한 약탈적인 조항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조항에 첨부된 부록, 즉 곡물의 수집 장소와 운송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 운송 경로 계획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장군, 지정된 수집 창고들은 대부분 주요 수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를 통해 이 많은 물자를 운송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도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차라리 남부의 아미르강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강 하류에 있는 저희의 옛 군수기지를 임시 창고로 사용한다면 운송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제국의 입장에서 곡물의 효율적인 수송을 걱정하는 제 모습이 우습게 보이시겠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참모들이 작성한 그 계획은 활인의 지리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지도 위에 직선을 긋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선택했을 뿐 실제 지형이나 강물의 흐름 같은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지금 내가 당신들보다 내 나라의 지리를, 아니, 당신들의 병참 문제까지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었다. 카이저 제국의 장교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고서와 서연이 가리키는 지도를 번갈아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발레리우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말했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협정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위압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잘 벼려진 칼로 적의 갑옷을 한 겹씩 벗겨내는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냉정했다. 활인 군대의 해산 및 무장 해제에 관한 조항이군요. 그녀는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저희 병사들은 지정된 3개의 집결지에서 무기를 반납하고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이 장소들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순수해 보였지만 그 의도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발레리우스의 부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그 세 곳은 귀국의 주요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며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곳으로 판단했소. 그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협상장에서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다. 앞으로 보름 뒤면 화린에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선택하신 세 곳 중 두 곳은 매년 집중 호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입니다. 특히 붉은 대지 집결지는 강철마저 녹슬게 만드는 산성 토양으로 유명하죠. 그곳에 무기를 반납하라는 것은 사실상 전부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인도주의적인 염려가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저희 병사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만 명의 군인들이 해산 과정에서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인도적 재난은 제국의 위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다. 카이저 측 협상단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그들의 정보망은 화린의 군사력과 정치 상황에만 집중했을 뿐, 기후나 풍토병 같은 사소한 정보는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다. 서연은 그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이제 자신의 참모들을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무능한 부하들이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이제 협상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 일방적인 압박과 굴욕은 사라지고 서연이 주도하는 냉철한 분석과 토론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협정문의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해부했다. 그녀는 광물 채굴권 조항에 첨부된 지질 조사 자료가 10년도 더 된 낡은 것이며 제국이 요구하는 광산들은 이미 대부분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포로 교환 절차에 명시된 시간,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모든 지적은 감정적인 호소나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반박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협정문이 얼마나 엉성하고 비전문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발레리우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공격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공격보다도 더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발레리우스 개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카이저 제국 전체의 유능함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이 협상 자체가 거대한 함정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는 발레리우스가 오만함에 빠져 허술한 협정문을 들고 오리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 허점들을 하나씩 격파하며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마침내 분석을 멈추고 협정문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는 발레리우스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장군, 이 협정문은 화린에게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제국에게도 위험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을 맺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정문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절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론임을 이미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발레리우스는 이제 자신이 내밀었던 협정문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던 그 문서가 이제는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보였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서연의 서명 거부 선언은 협상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침묵을 가져왔다. 발레리우스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감히 이 작은 나라의 여장군이 위대한 카이저 제국의 최후 통첩을 정면으로 거부하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지적한 협정문의 허점들이 떠올랐지만 감성적으로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위협적인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렇다면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것이군. 좋다. 내가 한 어리석은 선택이 너의 왕국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주겠다. 내일 동이 트는 즉시 총공격을 개시하겠다. 그의 선언은 결연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그녀의 논리 앞에서 그의 위협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발레리우스를 향해 연민이 섞인 듯한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 전쟁 말입니까? 장군 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순간 장군께서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천둥과도 같았다. 협상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발레리우스는 코웃음을 쳤다. 궤변을 늘어놓는군. 이 협정문은 너희의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문서가 승리의 상징임을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거대한 작전 지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따라붙었다. 그녀는 지휘봉을 들어 아까 자신이 지적했던 비효율적인 곡물 운송 경로를 가리켰다. 제가 아까 이 경로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경로는 제국의 보급 부대를 위한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따라 서쪽의 좁은 산맥 지대를 이었다. 이 길들은 대부분 좁은 계곡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규모 매복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녀의 지휘봉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침수가 잦은 저지대에 위치한 화린군의 무장 해제 장소였다. 그리고 저희 병사들이 무장 해제를 하게 될 이 지역들은 우기가 시작되면 고립된 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협정문에 따르면 제국의 점령군이 주둔할 장소 역시 바로 이 인근입니다. 장군님의 병사들은 스스로 진흙탕 속에 갇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카이저 측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지적한 각각의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죽음의 톱니바퀴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동부 산악지대의 보급로를 지휘봉으로 길게 그었다. 처음 그녀가 발레리우스의 허를 찔렀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그녀는 발레리우스를 돌아보며 마치 장기를 두는 기사처럼 다음 수를 읊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장군. 장군님의 주력 부대는 협정문에 따라 화린 영토 곳곳에 분산 주둔해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보급 부대가 저희 유격대의 습격에 시달리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남쪽의 점령군은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저희 특수부대가 동쪽의 유일한 보급로마저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묘사하는 상황은 끔찍했다. 거대하고 무적일 것 같았던 카이저 제국의 군대가 한순간에 사지가 절단되고 굶주린 채 포위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녀는 활인의 군사력으로 제국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제국군 스스로가 활인의 지형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무기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 무기는 바로 발레리우스가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던 평화협정문 그 자체였다. 서연은 발레리우스를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잔인한 진실을 그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장군, 저는 지난 몇 달간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대군을 이길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장군께서 직접 작성하신 이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제국군을 파멸시킬 계획은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발레리우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무능함을 지적당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제국군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끔찍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약소국에 대한 경멸이, 그리고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이 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내민 협정문이 사실은 적장이 파놓은 함정의 설계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카이저 제국의 참모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책임을 전가할 상대를 찾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들은 서연의 논리적인 설명에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만약 그들이 이대로 협정문을 밀어붙였다면 활인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적 승리를 거두게 될 터였다. 반면 활인 대표단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박중령은 거의 종교적인 숭배심마저 느끼는 듯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적의 계획에 대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계획 자체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시켰다. 이것은 전술의 차원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전략이었다. 협상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이곳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곳은 한 명의 위대한 전략가가 자신의 지략으로 거대한 제국을 굴복시키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항복 문서에 서명할지를 고민하는 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적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를 결정하는 승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지도와 정보, 그리고 상대의 오만함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뿐이었다. 천막 안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다. 발레리우스의 포효보다 더 깊은 공포가 카이저 제국의 대표단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마지막 말이 남긴 여운은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정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레리우스의 전략,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전체에 대한 완전한 기각 선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황제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를 상상했다. 위대한 제국의 군대가 약소국의 여장군에게 지략으로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성과 논리의 전장에서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전략은 갈갈이 찢겼고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가장 신뢰했고 또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것. 바로 압도적인 힘이었다. 굴욕감과 공포가 뒤섞여 마침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갑자기 발레리우스가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천막 안의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드는 거칠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과연 아주 영리하군. 날카로운 혓바닥을 가진 교활한 아미오 같은 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램프 불빛에 일렁이며 서연을 집어삼킬 듯이 덮쳤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쓸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모두 맞다고 치자. 이 종이 쪼가리 위에서는 네가 이겼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논리가 아닌 순수한 폭력의 기운을 담고 있었다. 이 천막 밖에는 나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을 바칠 5만 명의 대군이 있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 너의 그 잘난 혀와 종이 위에 작전 노름 따위가 아니라 그는 이성적인 대화의 판 자체를 엎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순간 캉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발레리우스가 허리춤에서 자신의 검을 뽑아든 것이다. 번쩍이는 검날이 램프 불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었다. 외교 협상장에서 무기를 뽑아드는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였다. 그의 뒤에 도열해 있던 제국군 경비병들이 일제히 무기에 손을 가져갔고 활인 측 경비병들 역시 긴장하며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지성의 대결장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현장으로 변했다. 발레리우스는 검 끝으로 서연을 겨누는 대신 테이블 위의 작전 지도를 향해 검을 내리찍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활인의 산과 강이 그려진 지도가 두 동강으로 찢어졌다. 이것이 바로 너의 그 장꾀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그는 찢어진 지도를 발로 짓밟으며 포효했다. 그는 이성과 논리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지적인 패배를 부정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피해 굶주린 맹수와 같은 눈을 고정시켰다. 협상은 끝났다. 이제 나의 조건을 말하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훨씬 더 잔혹했다.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네가 직접 백기를 들고 나의 지위 막사로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너희 마을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의 백성 전체를 인질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장군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를 통째로 위협하는 산적 두목의 협박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지략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바로 활인의 무고한 백성들을 걸고 넘어지는 가장 비열한 수를 둔 것이다. 그는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목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했다. 모두가 서연의 반응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가 절망할 것이라고 혹은 분노하며 그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 있는 검이나 발레리우스의 흉흉한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의 발밑에 짓밟인 찢어진 지도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발레리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나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잘 교육받은 귀족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막대먹은 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결국 이것이 카이저 제국의 방식이었군요. 장군,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 평범한 강도나 사용하는 야만적인 폭력에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발레리우스의 명예를 찔렀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대한 제국의 장군이라 칭했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은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고 칼을 휘두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강자가 아닙니다. 그저 폭력적인 겁쟁이에 불과할 뿐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발레리우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이성을 잃은 발레리우스는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내년이 감히 나를 모욕해. 그는 검을 고쳐쥐고 자신의 경비병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포박하라. 활인의 머리를 사로잡는다면 몸뚱어리는 저절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는 외교관이자 적국의 사령관인 그녀를 인질로 잡으라는 전쟁법과 외교 관례를 모두 무시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와! 제국의 경비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상관의 명령을 따르려는 맹목적인 충성심만이 번뜩였다. 활인의 경비병들 역시 즉각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막아섰다. 칵캉 좁은 천막 안에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평화 협상을 위해 마련된 장소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카강 쨍그렁 좁은 천막 안은 순식간에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수적으로 우세한 제국의 경비병들이 맹렬하게 활인의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강서연을 호위하는 활인의 병사들은 왕국 최고의 정예병들이었다. 그들은 좁은 공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방어 진영을 유지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령관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이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저항이 곧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 정예병 몇몇을 쓰러뜨리고 나면 저 오만한 여장군은 결국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지략이니 논리니 하는 것들은 결국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참이었다. 그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굴욕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 혼란의 중심에서 강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유혈낭자한 싸움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지도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체스판의 마지막 수를 계산하는 기사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부동심은 이 광적인 폭력의 현장에서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풍경이었다. 활인의 병사 한 명이 제국 병사의 칼에 팔을 베어 비틀거렸다. 방어선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제국의 경비병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발레리우스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외침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칼날이 부딪히는 소음을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발레리우스 장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어떤 힘이 움직이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만들었다. 싸우던 병사들은 물론이고 승리를 확신하던 발레리우스마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발레리우스를 향해 아주 나지막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붉은 그림자 작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붉은 그림자 작전. 그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천막 안의 시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발레리우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경악과 불신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검이 힘없이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붉은 그림자 작전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이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 보급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과 배신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붉은 그림자 작전의 실체는 제국의 군수 물자를 몰래 빼돌려 중립국의 무기상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자금으로 제국의 수도에 있는 정적들을 매수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반역 행위였다. 그는 제국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단순한 파면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대역죄로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운명이었다. 어떻게 저 여자가 그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자신과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아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발레리우스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이 이제는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끔찍하고 무서워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목에 칼을 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쥐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공포를 확인하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작전의 모든 거래 장부와 장군께서 주고받으신 밀서의 사본들, 그리고 장군님의 이름으로 비밀 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제가 아주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발레리우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발레리우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의 경비병들이었다. 자신들의 사령관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기를 내렸다.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발레리우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모두 물러서라. 칼을 거두어라. 그의 명령에 천막 안의 모든 싸움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인질로 잡으려 했던 발레리우스는 이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만약 여기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녀가 말한 그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해칠 수 없었다. 오히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보호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사냥꾼이 한순간에 사냥감의 경호원이 된 셈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활인의 첩보망을 총동원하여 몇 달에 걸쳐 발레리우스의 뒷조사를 했고 마침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쟁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정보전을 준비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발레리우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말한 증거들은 이미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군, 이제 제 목숨이 장군님의 비밀을 지켜줄 유일한 담보가 된 셈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협상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 선언이었다. 발레리우스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거대한 몸이 초라하게만 보였다. 그는 이제 강서연을 적국의 장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자였다. 그의 오만함,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성의 소나기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굴욕적인 항복의 시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발레리우스의 검이 램프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방금 전까지 포효하던 주인의 추락한 자존심처럼 보였다. 제국의 병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 있었고, 활인의 병사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여장군이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정적의 완전한 지배자였다. 강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검을 한번 힐끗 쳐다본 뒤 발레리우스가 찢어버린 작전 지도 조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중 더 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찢어진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레리우스의 운명을 해부할 수술대와도 같았다. 그녀는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발레리우스의 텅 빈 눈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붉은 그림자 작전은 참으로 대담한 계획이더군요. 장군, 제국의 눈을 피해 적국과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거래를 해오셨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활인과 제국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험준한 산맥 지대였다. 모든 것은 이곳 고령산에 버려지는 광산에서 시작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레리우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고령산은 광산. 그곳은 작전의 심장이었다. 그는 제국군 소유의 낡은 무기와 잉여, 군량을 그곳에 비밀리에 비축해 두고 있었다. 그녀가 그 장소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의 정보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무섭도록 정확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남부 연합의 상인들이 무리망을 통해 이곳으로 접선하러 옵니다. 장군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금괴와 보석을 받아왔지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직접 그 거래 현장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수도에서의 자금 관리는 장군님의 사촌이신 폰 슈타이너 남자께서 맡고 계시고, 현지 운송은 사일러스라는 가명을 쓰는 남자가 총괄하고 있고요.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구체적인 이름과 지명에 발레리우스는 이제 공포를 넘어 경악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조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모든 것을 파헤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그림자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경고했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지도를 내려놓고 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장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가웠다. 저희 활인의 최정예 특수부대 귀요대가 지난 사흘 밤낮으로 그은 광산을 포위하고 감시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위협은 더 이상 잠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실행될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모든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귀요대는 활인 군대 내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부대였다. 서연이 직접 창설하고 훈련시킨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들이 자신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발레리우스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연은 이제 그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장군 앞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다. 첫 번째 길, 제가 동이 트기 전까지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귀요대는 즉시 광산을 급습하여 모든 증거와 장군님의 부하들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들은 제국의 수도에 있는 장군님의 정적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겁니다. 장군님의 가문은 대역죄로 역사 속에서 지워지겠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절망에 빠진 그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을 제시했다. 두 번째 길. 이 어리석은 협박과 위협을 모두 거두시고 이 자리에서 활인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진정한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겁니다. 제국군은 명예롭게 철수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겠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장군님의 붉은 그림자는 당분간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 혹은 왕국의 패배,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발레리우스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일러스와 비밀스럽게 만나던 순간, 은광산에서 번쩍이던 금괴들, 수도에서 자신을 칭송하던 귀족들의 얼굴, 그 모든 순간에 저 여자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처음부터 이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거미는 그가 거미줄에 완전히 얽힐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제 그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부서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생존에 대한 비굴한 본능만이 남았다. 천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거대했던 그의 몸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완전한 굴복의 신호였다. 그녀가 펼쳐놓은 완벽한 덫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레리우스가 고개를 숙인 순간 천막 안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폭력의 광기도 굴욕적인 침묵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종결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무겁고 장엄한 흐름이었다. 발레리우스의 굴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힘과 오만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던 제국의 방식이 지혜와 신념 앞에서 무릎을 꿇었음을 의미했다. 강서연은 그의 굴복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조소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표정, 즉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얼굴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에게 조용히 눈짓했다. 부관은 긴장된 얼굴로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이 협상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또 하나의 무기였다. 그녀는 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밀어보냈다. 발레리우스가 가져왔던 화려한 양피지 문서와는 달리 그것은 소박하고 실용적인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어떤 위압적인 문장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오직 간결하고 명확한 글씨체로 상호 평화 및 불가침 조약이라는 제목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협정입니다. 장군.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승리자로서 군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실무적인 외교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조약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양국은 현재 시간부로 모든 적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경지대에서 군대를 각각 10km씩 후퇴시킨다. 그 사이에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둘째, 양국은 향후 10년간 서로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내정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셋째, 전쟁 포로들은 조건 없이 즉시 교환하며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배상금이나 곡물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복자와 패배자의 조약이 아니라 동등한 두 주권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발레리우스는 멍한 눈으로 그 조약의 내용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심장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조약의 모든 조항들은 너무나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 그 안에는 어떤 보복이나 굴욕적인 요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활인에게 강요하려 했던 항복 문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평화를 위한 청사진이었다. 바로 그 점이 발레리우스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그리고 그가 속한 제국에게 명예롭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관대함은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잔혹한 인간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조약문을 넘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조약문을 수도로 가져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황제는 진노할까? 아니면 지리한 전쟁을 명예롭게 끝낸 것을 반길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과 가문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는 한 자신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잠시 후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는 질문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는지, 어떻게 자신의 전략을 간파했는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판을 짰는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의문으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이 기나긴 싸움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장군께서는 국경 너머에서 약소국과 그곳의 자원을 보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나라와 제가 지켜야 할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장군께서는 제게서 보잘것없는 여장군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뒤에서 목숨을 걸고 저를 믿어주는 병사들을 봅니다. 장군께서는 영광과 야망을 위해 싸우시지만 저희는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장군께서 결코 이해하지 못할 차이점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 대답은 발레리우스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과 싸워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한 명의 장군이나 하나의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뭉친 한 나라의 의지와 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펜 하나를 조약문 옆으로 조용히 밀어놓았다. 그 단순한 행위가 이 길고 긴장감 넘치던 협상의 종결을 고하고 있었다. 이제 발레리우스에게 남은 것은 서명뿐이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펜을 향해 움직였다.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발레리우스의 손이 마침내 펜을 집어들었다. 평생 강철로 된 검을 쥐어왔던 그의 손은 그 작고 가벼운 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오직 램프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조약문의 가장 마지막 장, 서명란 위에 펜촉을 가져갔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 그것은 그의 마지막 저항이자 산산조각난 자존심의 마지막 파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위대한 제국의 정복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 했던 자신의 야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남기게 될 것은 적국의 여장군 앞에서 무릎 꿇고 평화조약에 서명한 최초의 제국 장군이라는 치욕적인 기록뿐이었다. 사각. 마침내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텅 빈 천막 안에서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발레리우스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평소 호탕하고 위압적이었던 그의 필체는 간데없고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비뚤어지고 힘이 없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펜을 떨어뜨리고 조약문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힘없이 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순간 서연의 곁에 있던 박중령이 품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발레리우스가 처음 약소국 여장군 따위가 뭘 알겠나라며 서연을 모욕했던 그 순간부터 딱 1시간이 지나 있었다. 단 1시간 만에 거대한 제국의 장군은 오만함의 정상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활인 왕국은 절망적인 패배의 위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서연은 발레리우스가 밀어낸 조약문을 조용히 자기 앞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그의 서명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적어 넣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이 조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그녀는 조약문을 소중하게 접어 자신의 부관에게 건넸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는 발레리우스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용무는 끝났습니다. 장군, 조약에 명시된 대로 즉시 군대를 철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패자에 대한 승자의 마지막 통보였다. 발레리우스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국의 대표단은 자신들의 사령관을 부축하여 천막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조문객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국군 병사들은 승전보를 기대하며 그들을 맞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과 자신들의 사령관의 망가진 모습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끔찍한 패배의 기운이 순식간에 제국군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번졌다. 총공격 명령을 기다리던 병사들에게 갑작스러운 철수 준비 명령이 하달되었다.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웅성거렸고 장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진실을 확인하려 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는가?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위대했던 제국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발레리우스의 패배는 군대 전체의 패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제국 대표단이 떠나간 활인의 천막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억눌렀던 감정의 댐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활인의 대표단과 경비병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한 환호성을 질렀다. 몇몇은 감격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을 자신들의 위대한 사령관이 해낸 것이다. 박중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장군,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감히 장군님의 위대한 경륜을 의심했습니다. 장군께서는 단순히 활인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동의를 표했다. 모두의 찬사와 감격 속에서도 서연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천막 입구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 저편에서부터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암울했던 밤이 끝나고 활인에게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이제부터 자신이 짊어져야 할 평화의 무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 명의 전령이 말을 채찍질하며 미친 듯이 활인의 수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오직 승전보를 전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다. 마침내 수도에 도착한 그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 승리다. 우리가 이겼다. 강서연 장군님께서 제국을 굴복시키셨다. 그 소식은 수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왕궁에서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자 의심은 곧 폭발적인 환호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모든 환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강서연.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살아있는 전설이자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검이 아닌 지혜로 이룬 위대한 승리였다. 조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국경지대는 이제 전혀 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위압적인 깃발과 창칼 대신 철수하는 군대의 행렬과 이를 감독하는 양국의 감시단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카이저 제국의 군대는 길고 침울한 대열을 이루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패배의 씁쓸함이 역력했다. 강서연은 국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중령과 소수의 참모들만이 함께했다. 그녀는 승리자로서 군림하거나 패배자를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조약의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화롭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전쟁의 끝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평화를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책임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기병대가 그녀가 있는 언덕으로 다가왔다. 기수 맨 앞에는 초라한 여행자 복장을 한 발레리우스가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제복을 입은 제국의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수도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의 제국에서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말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잠시 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항복의 의미가 아닌 한 명의 군인이 다른 한 명의 뛰어난 군인에게 보내는 마지못한 경의의 표시였다. 너의 승리다. 강서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발레리우스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붉은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희망, 혹은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여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약이 지켜지는 한 그림자는 어둠 속에 머무를 겁니다. 제국과의 평화는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평화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것이다. 발레리우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갔다. 그가 떠나고 난 뒤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사절단들이 서연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전까지 화린을 그저 제국의 다음 희생양이 될 작은 나라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약소국의 장군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륙의 세력 균형을 바꾼 위대한 전략가이자 새로운 강국의 지도자로서 그녀를 대했다. 서연의 승리는 단순히 화린을 구한 것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화린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수도에서의 환영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연이 백마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리는 백성들의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 꽃을 뿌렸다. 왕은 직접 성문까지 마중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왕국의 수호자로 칭송했다. 한때 그녀를 시기하고 무시했던 귀족 장군들마저 그녀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화린의 영웅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제국과의 국경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들판에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수도의 화려한 궁전을 떠나 다시 국경의 작은 요새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높은 성벽 위에서 평화로워진 자신의 조국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리의 영광도, 영웅이라는 칭호도 그녀에게는 국경의 평화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싸웠던 이유였고, 그녀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강서연 장군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거대한 군대나 화려한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확고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발레리우스 장군은 그녀의 성별과 나라의 크기만 보고 그녀를 얕보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편견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가장 큰 적이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강서연 장군이 발레리우스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던 순간인가요? 아니면 그의 가장 큰 비밀을 폭로하며 전세를 뒤집던 순간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더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